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여야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논란이 됐던 투표소 잠실 제7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함이 드디어 이제 반출이 돼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개표가 다 진행이 돼야 오세훈 당선인도 당선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개표가 종료돼야 당선증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이번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개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시의원 비례 같은 경우에는 몇 번까지 당선될지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꼭 오세훈 이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 교부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 개표의 마무리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신 것처럼 오세훈 당선인과 이제 정원호 후보 표차가 53,460표 차가 난 상황이고요.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투표함이 이제 2개 투표함인데 2,000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저희가 이제 개표 정리 작업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파장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예산은 투표용지의 1.1배에 달하는 용지를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은 더 받아놓고 준비는 이 문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더 받아놓고 실제로 찍은 것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게 찍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국정감사를 하고, 국회에서는 또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하고 또 나아가서 특검도 하고, 그래서 선관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기관이 새로 출범하는 그런 그 각오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투표함이 오늘 한 2,000표 정도 있는 게 계함이 되는데, 2,000표 가지고 물론 오세훈 시장은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단 한 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된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동률을 해가지고 연장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처럼 한 표라고 하는 참정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예산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를 저렇게 망각하고 엄청난 잘못을 했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젠슨왕 삼겹살집에 간다고 그러는데 삼겹살집이 삼겹살 준비 안 해놓은 거나 똑같아요. 정말로 이게 엄청난 일이어서 선관위는 이번에 정말로 좀 각오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삼겹살집에 삼겹살 없으면 장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손님 안 받았으면 상관없어요. 손님 예약이 돼 있는데도 안 준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것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떨어지면 옆집에서 빌려올 수도 있는데 투표용지는 빌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 종이값 아끼려고 한 건 아니다. 하도 부정선거 음모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남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선관위 해명이긴 한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오후 4시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몇 번을 사과한다 해도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워낙 기본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저희 국민 중에 누가 이 사태를 지금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원래 이제 부정선거론 자체도 본투표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됐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부정선거론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나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런 어떤 큰 사태에 대해서도 그런 부정선거론 때문이라는 어떤 변명을 대는 것도 사실은 선관위가 처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죠. 실제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부실한 행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뢰를 해치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오히려 선관위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 개편이 아니라 우리의 선거 관련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정말로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다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이제 들어갔고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지금 국정조사 얘기도 있고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뭐 누구누구의 인사조치, 어떤 사람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거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겨났고 이후에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당연히 들여다봐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요. 그것도 단순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 그리고 선관위의 조직 전체를 한번 다시 재점검한다는 그런 국정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합니다. 네, 이번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제대로 이 의혹을 좀 파헤치고 선관위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관련해서 생각이 한 가지만 듭니다. 좀 첨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선관위가 위원회잖아요. 일반적으로 위원회다 보니까 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있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그리고 일반 지역의 선관위원장은 그 지역의 지방 법원장이 맡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중앙선관위는 사무총장이 관할하고 지역은 사무국장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위원장은 명예직으로 있다시피 하고 실제로는 이제 사무총장이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장악이 제대로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가 따로 놀아요.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게 선거법이 위반되냐고 물어보면 해석이 다른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차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 기능으로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새로 이 기구에 대한 역할과 또 이 어떤 그 잘못된 좀 미비한 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직 장악력이나 이해도도 떨어지고 직원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실한 구조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여야 파장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지방선거 결과인데요. 지도부를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정체성 논쟁을 가면서 거기 형태를 가지고 무슨 미국 이재명이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으니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모든 정책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지나마나 어차피 전당대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의 일치된 캠페인을 때로는 방해했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거를 또 어렵게 한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평택을 싸움은 개개인의 여의도 달성 여부를 넘어 정치 지형까지 좌우할 상징적인 승부로 남게 됐습니다. 수빙선을 자처했던 조국혁신당이 당연히 구산에 가서 한동훈과 싸워야지. 결국 한동훈을 당선시키고 여기 김영남을 떨어뜨리고 국심 제로 아니라 국심 100%를 양쪽에 만들어줘. 제가 모자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저 조국의 실패이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투영했던 비전과 가치가 틀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성적표가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 들여다봤는데 한마디로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의 얘기는 무슨 뉴 이재명이니 정체성 싸움만 했냐. 그러다가 중도 확장성 다 떨어진 거 아니냐. 이거 전략 미스다. 이 지적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가 예. 정말로 바람직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치 지형 자체를 바꾸는 그런 어떤 선거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높은 건 우리가 뭐 정체성이나 이념적으로 확장됐다기보다 실용적인 어떤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유권자 지형들을 더 확장하면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유능한 민생에서의 유능함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명하면서 선거까지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했으면 그러면 정말로 이번 지방선거가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 한국 정치의 어떤 지금까지의 굉장히 갈등 위주의 정치의 틀을 조금 깨어나면서도 승리도 만들어낸 그런 어떤 선거를 만들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념적인 결집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뭐 서울이나 뭐 몇 개 지역에서 저희가 실제로 패배한 선거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뭐 패배한 실제로 느낌이다? 이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실제로 목표로 했었던 그런 어떤 선거 결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선거 결과이고 특히나 제일 뼈아픈 대목이 어떤 정말로 것인가요? 아쉬운 건 예. 저희가 서울을 질 것 같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서울 선거를 했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당력을 전북이 아니라 사실 서울에 다 집중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서울 선거가 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을 사실은 지도부조차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서울 선거가 진다라는 거는 이건 아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 차원에서 그런 어떤 가장 큰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실패를 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 정체성 싸움만 하다가 전략을 잘못 짠 거다라는 지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뭐 그 내부의 사정까지는 모르지만 정청래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잘못 치렀다고 꼭 생각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전라북도 지사 공천 과정 이런 예. 것들은 많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정우 그 후보자하고 예. 무슨 오빠 논란 뭐 여기까지 뭐 약간 좀 실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정청래 한 사람만의 책임이냐 이렇게 보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은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스벅 사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타벅스. 근데 이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그러니까 보유와 이제 실제로 사는 거주 이 두 가지에 대한 특혜가 있는데 거주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한 것에 대해서 꼭 특혜를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지적한 거거든요. 처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충격을 준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탱크데이 해서 스벅 문제만 해도 예.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지적하시다 보니까 이게 보수와 진보 간의 갈라치기가 됐고 이것이 결국은 보수를 또 상대적으로 약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은 아니 이 커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해? 이런 것들이 2030을 조금 또 결집시킨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이 정청래 쪽에서 예.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분과 빌미를 찾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화살을 볼 청와대로 때. 돌리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그 결과는 예. 사실은 뭐 1년 지금 집권 1년 차에 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예민한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친명계 조직에서는 서울 패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후보자의 패배지 우리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선거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방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지방선거의 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이런 이제 패배의 결과가 나오는데 확실한 위기 의식을 갖고 그럼 전략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이미 사실은 잘못을 한 거고요. 방금 뭐 무슨 스벅 사태나 뭐 이런 얘기 하기는 하시지만 사실은 정말로 스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핵심이었다면 실제로 부산, 울산도 저희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당에서 사실은 서울 선거를 제대로 이제 해 나가지 못했던 점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실제로 중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 중앙당, 민주당이라는 우리 이 원내 일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부동산 이야기하신 게 진짜 오래된 일이거든요. 1월부터 사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왔고 오히려 지금 유권자들이 특히나 서울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신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도 이거 뭐 세금은 최우수단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확실한 지방주도 성장이라든지 확실한 균형 성장 정책들을 통해서 서울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체 국정 방향들을 끌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로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이 뭔가 이 세금에 대한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서울 시민들 특히나 이제 한강벨트라고 여겨지는 예.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당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후보를 뒷받침해 주었었다면 예. 전 후보도 훨씬 더 수월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이슈들을 가지고 예. 이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그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도부 전략 결과를- 미스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저희가 전체적인 뭐 선거 방식이나 뭐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면 예. 뭐 울산 부산은 왜 우리가 이겼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서울 선거에 대한 완전한 접근 미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뭐 전당대회 때 큰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여파가 있겠죠. 특히나 정청래 대표가 연임 시도를 한다고 하면 뭐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총선 치르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네. 저희가 이런 어떤 이 선거 방식, 이 캠페인에 대한 부분,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재점검하지 못하면 정말로 총선 때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기를 당이 훨씬 더 이 실용적이고 또 훨씬 더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예. 받아 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장철민 의원님 말씀하신 여론이 민주당에 좀 퍼져나가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면 유리하겠는데 뭐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장철민 의원이 어느 쪽에 서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분석 가운데 하나는 이제 뭐 2030이 우리 장철민 의원 예. 좀 중립적이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 그러니까요. 이번 이제 그 선거가 그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의 책임이 물론 있죠.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책임지는 일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문제 갖고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공소 취소 문제 이것도 굉장히 컸던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공소 취소를 그러면 몰아갔던 세력이 어떤 의원들이 누구냐 이 부분도 따져보면 이게 그러면 정청래 대표 측의 그 친청 의원들이 그랬나? 이런 것도 또 따져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충성하기 위해서 그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외곽에서 볼 때는 예.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도 꼭 정청래 대표만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평소 때 이게 여러 가지 언어나 이제 또 언행을 되게 보면 위험한 말씀 아니시죠? 아니요, 저는 위험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먼저 당이 왜 이래 이런 얘기도 예. 한 적이 있고 또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질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거기에 대표로 맡고 있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뭐 그 속마음이 가끔 비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정청래 대표 아닌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이 예. 이런 현상으로 지금 송영길 지금 의원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이고 김민석 지금 뭐 총리도 예.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이 지금 8월 전당대, 9월 전당대회 모든 게 집결돼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민석 총리 사퇴설입니까? 정말로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까? 100% 사퇴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 100%라고 전당대회 말씀하셨어요.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김민석 총리가 이번 전당대회에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본인 의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설로 볼 정도보다는 훨씬 더 진도가 나가 네. 있는 느낌이고 오히려 전당대회를 뛴다고 한다면 뭐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이제 후임이 결정되고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 과정에 참여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늘어져서 예. 실제로 저희가 정기국회 전에는 전당대회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8월에서 보통 저희가 9월 8월에 열리는 거죠? 전당대회를 8월이요?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기국회랑 겹치게 되면 예. 워낙 이제 국회 일정이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막상 지금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임이 빨리 정해지고 김민석 총리도 당 입장에서 또 특히나 이제 본인이 총리로 몸담았던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그게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만 하잖아요. 그 예.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 총리 인선 작업이 조금 빨리 마무리되는 게 여러모로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장철민 의원은 중립이라 그랬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이 해석하는 정치에 걸로 중립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에 놓겠습니다. 지금 후임 총리요. 후임 네. 총리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뭐 이렇게 거론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누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다 훌륭한 분인데요. 예.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제 그 사법고시 이 동기이기도 하고 법원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이 정성 법무장관이요. 법무장관하고 강훈식 두 사람을 볼 때 조금 법무장관으로 있었던 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그 항소하는 거 포기했고 또 이번에 부담이 됐던 공소 취소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보니까 예전에는 정성호 의원 시절은 안 그랬거든요. 법무장관 가더니 좀 달라졌다고 하는 이게 밖에서 볼 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반면에 강훈식 실장은 실장으로서 상당히 힘을 받는 그리고 대통령과 비교적 케미가 맞는 사람이고 최근에 뭐 해외 가서 특사 뭐 해서 뭐 서기도 예.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워낙 가까운. 그래서 대통령이 강훈식을 키우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리고 밖에서 볼 때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 총리 인선은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쪽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정성호 법무장관으로서는 좀 불만이겠죠. 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강훈식 밑에 있으면서 법무장관으로 있는 것이 이게 좀 많이 껄끄러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예. 거기 그런 것들이 서로 좀 그 양해가 되고 또 한다면 모르겠는데 밖에서 볼 때는 뭐 강훈식 실장이 무난한 네. 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강훈식 한 표 찍으셨는데 정성호 장관이 최근에 SNS 시작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광고도 해주셨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 아니야? 뭐 이런 평이 많았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방송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네. 두 분 다 유력설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복수로 유력설 기사가 나오는 것도 처음 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훈식 실장이 총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 예상이로는 바람에 가깝기는 한데요. 예. 이제 하나는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실력 위주로 뭐 무슨 뭐 나이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을 이 내각에서 이제 기용해서 실제로 일해 나간다라는 예. 그런 측면도 좀 뭐 제가 워낙 젊은 정치인이어서 예, 그런지 예. 몰라도 그런 이 좀 기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정성호 장관님도 굉장히 훌륭하시긴 하지만 예. 강훈식 실장이 일도 잘하지만 예. 그 일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 국민들께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 홍보도 되게 잘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간다고 해도 이게 예.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강훈식 실장이 총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조금 이 유능한 결과들을 내보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또 제가 충청 출신이라 그런지 충청 총리도 출신이군요. 괜찮고 예. 대전이잖아요, 제가. 예. 너무 그러니까 사심이 들어가신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예상이라기보다는 바람으로 이 강훈식 실장이 총리를 하게 된다면 여러 효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패널 조합을 의도한 건 아니죠. 어쨌든 두 분 다 강훈식 실장 2표. 그럼 저는 정성호 장관 한 표.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표가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관여한 곳, 친동욱 최고위원 등이 관여한 곳은 다 졌어요. 충남 싹 졌습니다. 부산도 박민식 후보가 2등으로 가다가 폭락을 하게 된 계기가 장동혁 지도부가 다녀온 뒤에요. 개소시에. 예.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장동혁 지도부하고 함께 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될 수 있는 곳인데 그 책임의 중심에 장동혁 지도부,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진 거예요. 선거의 여왕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거의 저승사자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원들의 자각이 난 이번 선거로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우재준 최고위원님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퇴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는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끝까지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의 낙선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영향,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그것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매우 비판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당선됐잖아요. 이제 네.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마땅히 축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서 싸우는 데는 저는 그분이 무소속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이든 네. 공동전선을 펼쳐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의 저승사자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입장 보니까 일단은 임기 채우겠다 뭐 이렇게 버티게 들어간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거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책임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단순한 수치로 보면 12대 4였지 않습니까? 예. 선거 시작할 때는 뭐 15대 1로 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4석이나 얻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 선거는 당의 역할을 거의 못했어요. 당의 역할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담이 되고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의 리스크를 지고 싸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깊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끌어오는 과정 그리고 또 어떤 그 전략적인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심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여론이 낮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60%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러나 그러려면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만 해도 이제 오세훈 이제 시장 후보가 됐는데 여기도 장동혁 대표 한 번도 같이 유세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피해 다녔죠. 물론이죠. 물론이고 뭐 서로 뭐 오라 왔는데 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그런 민심을 깊이 좀 읽고 본인이 좀 더 그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지금은 국민의힘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희동 의원도 이제 원내로 들어왔고 원내대표 선거 나갈 마음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밝혔거든요. 버티기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물러나는 게 있겠습니까? 끌어내리는 것만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퇴를 시킬 수 있냐, 끌어내릴 수 있냐, 탄핵할 수 있냐 이런 문제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내려가는 그림이 아예 안 그려지거든요. 저는 실제로 뭐 지금 국민의힘에 아니면 어떤 합리적 보수를 위한 정치를 장동혁 대표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솔직히 저희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하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어떤 발전이나 쇄신을 위한 역할들을 거의 아예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사퇴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아예 상상이 되질 않고요. 근데 다만 정말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일종의 자성론이나 실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정말로 끌어내리고 사실 예. 다음 이제 일종의 당의 전체적인 노선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불가능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들, 뭐 오세훈 시장이랄지, 뭐 이제 무소속이긴 하지만 한동훈 이제는 의원이네요. 예, 한동훈 의원이 이제 등장하긴 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만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 별로 서로 안 통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오늘 그래도 악수를 하실 거죠? 아니, 물론 만나면 악수는 하죠. 예. 네, 만나면 악수는 하죠. 뭐 그런 상황이라 예.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사퇴한다. 는 아예 불가능하다. 어차피 또 다 이제 주요 주자들이 원외 계시기도 예.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희야 우리 당 일은 아니니까 지켜보긴 하겠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본회의에 오늘 재보궐선거에서 돌아온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의원도 언젠가는 이제 악수를 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재보궐로 이제 돌아온 의원들 국회 본회의에 오고 하면은 좀 분위기가 어때요? 좀 환영식도 하고 그럽니까? 국회 예. 이제 본회의에서는 그냥 진짜 당선 인사, 예. 첫 인사만 하고요. 나머지 이제 의총을 할 때 예. 사실 당선자들을 앞에 해서 본인들이 또 인사하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꽃다발을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박수 쳐주고. 예. 근데 예. 이번에는 그 네 사람이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이름으로 당선이 됐는데 예.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으면 어저께 예. 하거나 오늘 또 의총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어쨌든 본회의에 돌아온 국회에 돌아오는 재보궐 선거 당선인들의 모습은 저희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졌었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의 승리에는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역시 서울시장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결국에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른바 한강벨트가 다 오세훈 시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민심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선거 결과가 오직 뭐 부동산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서울시는 이제 행정이 주거하고 교통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민심이 많이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뭐 강남 3구야 원래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그렇죠. 예. 한강벨트 이제 용산 그다음에 뭐 이런 쪽 영등포까지도 예, 동작도 이런 쪽으로 봐서 한강 그 주변에 있는 구가 네. 보면 사실 서울시로 보면 상급지, 주거 상급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민심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강벨트 쪽에서 오세훈 시장의 강세가 보였고요. 정원호 후보가 승리한 지역도 은평이라든지 강북 같은 곳도 있었지만은 원래 강했던 곳에서도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단 말이죠. 경기도로까지 한번 살펴봐도요. 경기도에서 하남, 성남, 용인 이런 곳까지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한 걸 보면은 일각에선 그런 평가도 해요. 종부세 라인들의 어떤 심리가 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가 이제 하필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불만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이제 부동산 시장 규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쪽에 규제가 막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좀 불만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요. 그렇다면은 이런 불만이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원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유세라든지 강화 같은 어떤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좀 조정이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완화될 가능성을 시장에서 많이 좀 평가를 하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정부거든요. 오히려 이제 기존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보다 지금 네. 정부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네. 보유세가 강화되지 않을까. 아,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예, 뭐 이왕 이렇게 예. 된 거, 이게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참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동의하는 그런 아젠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도덕적인 판단,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세 강화. 문제는 지금 이런 의지와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 같거든요. 어제 나온 서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봐도요.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하고요. 그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과거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모든 예. 정부들이 사실 부동산 집값 올라가는 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요. 여러 가지 예. 정책들을 내놨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대부분이 보면은 공급이 안 들어가고 그냥 시장 규제, 수요를 억제, 대출을 규제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면 결국은 그게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잡고자 하는 게 주로 이제 강남 지역 부동산 집값인데 결국은 그게 서울 지역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기도 아래쪽 지역에 예. 또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풍선 효과까지 이제 유발되는 그런 전형적인 과거의 그런 이제 부동산 집값의 효과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 오르다가 요즘엔 약간 주춤하는데 대신에 동대문, 성동, 강북구 이런 곳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경기도 남부 쪽 화성시 동탄구 이런 곳은 0.6%나 한 주 동안에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세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이런 것들이 또 매매 가격을 같이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심리, 강박함, 그리고 그쪽에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전월세 물량도 왜냐면 실주거 의무까지 들어가잖아요. 네네. 물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무슨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전월세난이 상당히 좀 심각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이게 좀 뭐 꼭 경제 정책이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전월세 대책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예. 네. 근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미싱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그 전월세난을 좀 서울 지역에 좀 중심으로 전월세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과소평가한 건지 아무튼 그게 정책이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는 게 예.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나오긴 나왔었는데 비아파트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역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다시 5선에 고지 오르면서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대책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정책이 저거죠. 3.131. 그러니까 2031년까지 31만 호 서울에 준공이 아니고 착공입니다. 예. 그러니까 5년 뒤에 착공하면 공약은 달성하는 건데 네네. 이게 오세훈 시장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 민간 주도 자금 끌어들여서 이제 31만 호를 만들려면 하세월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울시장의 공약이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는 다음 서울시장이 가져가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고 택지 개발을 할 때 보면은 엄청난 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허가도 예. 나야 되고 민간 자금도 끌어들여야 되고 또 인가도 해야 되고 인프라나 이런 거 또 중앙 정부와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세월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31만 호가 과연 될까? 또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는 국면이고 인플레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랐죠. 예.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 예. 공사비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는 분양가를 엄청 높여야 된다 그러는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인데 이 공급 자체가 제대로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걱정되는 건 또 있어요. 부동산 걱정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최근에 걱정이 되는 거는 역시 환율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까지 올랐고요. 야간 거래에서는 1,540원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높아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예, 높습니다. 이게 사실 예. 뭐 부동산 문제야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예. 버티면 되는 건데 환율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이게 1,500원대 이상은
우리가 1,400원대 이상은 뉴노멀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예. 1,500원대면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환율이면 사실 우리가 상당히 좀 불안해해야 되고 예. 가장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오는 건 수입 물가가 이제 환율 때문에 급등하게 되면서 예.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게 만약에 이제 1,530원 정도 와 있는데 네. 1,6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되게 탄탄한데 그 정도 환율이면 이거 한국 경제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불안한 이슈를 해외에서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좋게 봤던 사람들도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한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거 어떤 대외 신인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했지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걸 방치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저번 달에 외환보유고가 줄은 게 우리가 좀 달러화를 팔고 이런 정부 쪽 개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좀 직접적인 개입도 우리가 좀 삼가를 해야 될 게 사실 외환위기가 그래서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한국은행 그다음 우리 정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구두 개입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내란을 극복을 했는데요. 이 내란 때보다도 환율이 지금 더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 개입은 어제도 있었지만 구두 개입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감지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고환율은 대체 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면서 주식을요? 옛날에는 주식을 팔아도 그냥 국내 대기자금으로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팔고 가만히 있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른 시장으로 가서 다른 해외 시장으로 가서 좀 저평가된 주식을 사자. 이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외국인들이 하루 이틀 정도 팔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향후 몇 달간은 한국 경제 가장 큰 현안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3%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것들이 고공행진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유가가 지금 호르무즈 제협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원유 정제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구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쟁 이전에 배럴당 60달러대는 어려울 거고 최소한 80달러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환율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이고 그게 결국은 기업들의 출하 물가, 즉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높일 거고 이미 생산자 물가 상승도 높아졌습니다. 그게 또 소비자 물가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의 유가 급등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확 점프했다가 곧 가라앉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은 점프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점프,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환율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여기에다 지금 금리도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 지표가 성장률 같은 것들은 잘 나와도 실제 경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게 도움되지 않는 실제 경기는 부진한 이런 어떤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총량 지표라 그러죠. 경제 성장률은. 근데 거기에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전기비 1.7%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 반도체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우리 3고라고 그러죠. 고유가, 그다음에 고환율, 그게 이제 고물가로 이어지면서 고금리까지 이어지면 요 세 가지는 뭐냐면은 내수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수출 경기는 좋은데 반도체 산업 말고 내수와 연관된 산업들은 상당히 어렵고 반도체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1.7%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건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냐.
그렇게 느끼는 게 K-양극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 끝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의 방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소식으로 LG그룹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고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와서는 어떤 화두를 던지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만나는 분들이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예. 엔비디아 넷뿐만은 그리고 LG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회장님들 만나는데 그거 부분들 플러스해서 게임 업체도 만나고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엔비디아가 뭔가 좀 약간 주춤거리는 게 아닌가? 예. 자기가 물량이 잘 안 팔리나? 그런 생각이 좀 사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얘네들이 AI 제조업체지 서비스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프라 업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래도 그분이 방한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기업들은 좀 해피한 그런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AI의 흐름 자체가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동맹을 찾는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와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미국인 대부분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김잔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만날 의향을 이틀 연속 내비쳤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와의 만남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자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먼저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만나게 되면 영광일 거라고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don't want to meet, but if I did meet, I'd be honored to meet him. I'd like to see if we make a deal. But if we make a deal, it's possible that I would meet him. I'd be okay with it. 종전을 위한 협상이 잘 진행돼 합의에 이른다면 이란과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겁니다. 하메네이와 미국에서 만나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몇몇 사람들이 제안했다며 만약 만나게 된다면 예의를 갖춰 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영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모지타바나 이란 측 누군가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를 만나고 싶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모지타바 하메네이의 성명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낸 건 아니죠? 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실패하자 이란 내부를 분열시키려 한다며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현지 시간 4일 모지타바가 이란 이슬람 혁명 지도자 호메이니 서거 37주년 기념 행사에 서면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지타바는 대독한 성명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며 적들이 군사적으로 비참하게 패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적들이 전장에서 패배한 뒤 이란 내부를 흔들기 위한 심리전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대중의 마음속에 의심과 절망, 불신, 분열의 씨앗을 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확고한 통찰력과 단결로 적들의 음모를 무력화해야 한다며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아버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숨진 뒤 최고 지도자로 취임한 모지타바는 취임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모지타바의 국정 관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 다수가 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또 미국의 승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한 지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은 이 전쟁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승리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와 브루킹스 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성인 1,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56%가 이란 전쟁이 미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긍정적이었다는 답변은 11%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고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거나 승리하는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음각자는 전체 16%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9%가 승리 중이라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단 1%만 동의했고 38%는 미국과 이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전황이 교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네, 투표함을 빼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조경원 기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어제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전체의 절반만 인쇄한 점을 두고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노 위원장 등을 어제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추가 고발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죠? 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를 포함한 6개 시민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어제 고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발 사건 역시 곧 배당돼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3조 원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수소차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캐나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는데 독일과의 맞대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지 유력 방송사 C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캐나다에 사는 동물 비버의 이름을 딴 투자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3조 4천억 원을 캐나다 현지에 투자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 트럭 기술을 전하고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을 세우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한화오션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잠수함 입찰을 따내면 2030년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화 수소 플랜트와 수소차 제조 공장, 충전소 약 200곳 등이 이 계획에 따라 세워집니다.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수소 트럭을 택한 건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과 미국의 공장 이전 압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CTV와 인터뷰한 전문가는 캐나다 전체의 엄청난 뉴스라며 저탄소 수소 부문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산 잠수함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 도착한 도산 안창호함은 장거리 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민관이 함께 기술과 투자를 앞세워 막판 수주전의 승기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낼 경우 캐나다의 43만 개의 일자리와 약 106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의식해 최근 납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경쟁국 독일은 65만 개의 일자리와 약 95조 원대의 경제 효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수주전 속에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사업 입찰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